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미술사 제9강의 2차 시입니다. 2차 시와 3차 시는 당대 미술을 하는데요. 사실 당대 미술은 당대 미술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불교 미술도 너무 많고 현존 유물들도 너무 많은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국 미술사를 적어도 청대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도 문제로 수당대를 이제 그 한 주에 이제 끝내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기회가 되면 당대 미술에 대해서 따로 또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래요. 당대 미술은 최근에 한국어로 그 개설서가 한 권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시에서는 회화와 고분 출토 미술품들, 고분 미술들을 보는데요. 주로 이제 회화, 그 다음에 고분 벽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차 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교 미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토 금속 공예품들, 불교 공예품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로 이제 회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화는 남북조 시대 때 시작된 그 산수화부터 시작을 해서 당대의 이제 궁중회화들, 인물화를 중심으로 한 궁중회화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벽화 일부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 때 회화를 하면서 잠깐 사역의 고화 풍록이나 종병에 대한 얘기를 언급만 하고 지나갔는데요. 산수화를 배우기 전에 이제 당대부터 산수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수화를 이해를 하려면 이 남북조 시대 특히 남조의 종병과 사역의 화론 두 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종병이라는 사람의 화산수서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종병은 375년부터 443년 동진에 살았던 불교 학자이면서 화가입니다. 그래서 오스기 전반에 주로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불교에 대해서 명불론 같은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림에 대해서 남아있는 화론서 중에는 이게 이제 가장 알려진 것 중에 연대가 올라가는 그 책이 이 화산수서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 화산수서라고 하는 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와유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창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와유, 이제 화산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화산수서라고 하는 것은 산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서문 같은 그런 제목이에요. 산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의 서문, 그러니까 산수를 왜 그리는가, 산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기록들이고요. 이 종병의 화산수서에 대해서는 한국어로도 미학 쪽에서 논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역시 그런 논문들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회화사 책들에 이제 화산수서 전문 번역한 그 책들도 좀 있고 하니까요. 회화에 관심이 많으시면 화산수서와 고화품록, 사역의 고화품록 두 가지는 꼭 좀 그 원문들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화산수서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산수를 그릴 때 있어서 산수를 왜 그리기 시작을 했는가, 몸이 아파서 자연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누워서 자연을 유람하기 위해서 산수를 그린다라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와유라고 하는 건 바로 방 안에 누워서 자연을 즐긴다, 유람을 한다, 나가서 논다는 얘기잖아요. 자연을 즐긴다라는 건데요. 산수라고 하는 거는 산과 물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거는 자연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화산수서 중에 뭐가 나오냐면 산수는 항상 형상으로서 도를 아름답게 하고 성인은 바로 정신으로서 도를 몸받게 해서 산수를 우리가 봄으로써 도에 가까워진다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산수, 즉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연을 즐기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 하면 정신을 펼쳐냄으로써 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수를 그린다는 건 자연미를 갖다가 배우고 즐겨서 그것을 이제 봄으로써 정신을 펼쳐냄으로써 도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고요. 산수를 그리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이제 그 형상으로 표현해내는 게 산수화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산수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그대로 종이에다 옮긴다기보다는 자연의 기운을 펼쳐서 종이에다가 옮김으로써 자신의 기운을 그 산수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양에서의 말은 산수화라고 하는 건 서양에서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풍경화라고 하는 장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뭐가 제일 다르냐 하면 시작부터 이건 굉장히 관념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산수다. 이게 산수가 도를 한다 해가지고 보이는 경물을 그대로 옮기는 그림이 아니라 관념화시켜서 이상화된 산수를 갖다가 그림으로 옮겨 그리는 게 산수하고, 이거는 하나의 그 도덕적 또는 이렇게 그 정신적 세계를 펼쳐내는 게 산수고, 자연이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자연을 따라가는 또는 그 자연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게 산수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산수라고 하는 것이 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그 산수를 즐김으로써 마음의 깨달음, 정신의 깨달음을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그 관념적 산수화의 개념은 5세기에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송대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대와 송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송대부터 시작을 해서 산수화가 계속 나오는데, 산수화 이론에서 모두 다 이 화산수서와 고화풍록이 언제나 언급이 됩니다. 사실 19세기,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도요, 이 동양학과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학과나 동양학과 이렇게 전통 미술, 회화하는 전통 회화 장르에서는 전부 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병의 화산수서와 다음에 보는 사역의 고화풍록,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양화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동양 예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술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서양 쪽에,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은 대부분 서양 미술적 개념에서 이렇게 사진처럼 옮겨 그리는 아주 사실적인 그림들이나, 그림이란 건 사실적이라고 사실적인 거를 어떻게 이제 그 평면에 옮기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평면에다가 그 자연의 경물을 가지고 올 때 그대로 갖고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걸 관념적 차원에서 정신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동양화는 언제나 보면 다 비슷해 보이고요. 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왜 진짜 산수 같지 않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경물을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맨날 그리는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 이유는 산수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산수의 관념, 즉 자연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조형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그 관념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는 그냥 봐서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시작부터 관념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리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만 마음으로 깨달은 거를 갖다가 법으로 삼아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보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달은 바를 그려야 돼서 기를 표현하고 정신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 5세기의 종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 종병의 화산수서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그 품평, 그림에 대한 품평은 이 사역이라는 사람이 고화품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시작이 됐어요. 옛날 그림을 품평하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품평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는 거. 이게 잘하는 것이다, 이게 못한 것이다, 뭐 이런 게 뛰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사역이라는 사람은 490년에서 그 다음에 530년 전후 정도까지 살았던, 생애가 그렇게 확실하진 않은데 그 당시에 화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이전부터 살았던 유명한 화가들의 그 그림들을 갖다가 6등급으로 나누어서 품평을 했는데, 이 고화품록에서는 모두 27명의 화가의 작품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품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요. 이후에 역시 당대 지나서 송, 원, 명, 청까지 계속 이
회화에 대한 이론서들 또는 회화의 품평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언제나 또 고전적으로 인용이 되는 게 이 사역의 고화품록이에요. 사역의 고화품록은 저술 연대가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523년에서 530년 정도로 최근이 아니라 학계에서 많이들 보고 있어서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좀 더 늦으면 549년까지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사역이 549년에는 살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사역의 활동 연대에 맞춰서 523년 이후부터 530년까지 정도 6세기 전반 정도에 저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책에 연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거는 이 사역이라는 사람이 6세기 전반 살면서 써놓은 그 책에 제일 중요한 게 화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데는 6가지 법이 있다. 이 6가지 법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들을 이제 뭐 1급, 2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을 갖다 주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운생동한 작가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기운생동한 게 무조건 최고예요. 이게 가장 왜 지금으로 보면 3+ 정도급 되는 제일 뛰어난 화가는 이 기운생동. 그림의 기운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의 기운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종병의 화산소서에서 얘기를 한 창신의 신의 개념이 여기서는 기운생동이라는 단어, 기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뛰어난 화가, 제1급 화가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1급 화가들의 언급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기운생동부터 해서 1, 2, 3, 4, 5, 6, 6가지 등급이라고 하면 이게 제일 뛰어난 화가고요. 이게 제일 초짜배기 화가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기운생동 일단 놔두고요. 끝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초보적인 게 뭐냐면 전이모사. 전이모사는 그대로 모사해서 그린다는 거예요. 다 함께 그리는 거. 동양화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임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학들 또는 이렇게 여러 선행 화가들의 뛰어난 화가들의 그림을 그대로 모사를 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초짜배기 화가들이 하는 초짜배기가 뭐냐 하면 놓고 보고 베끼는 거예요. 지금도 동영화를 여러분들이 만약 배우러 가서 4군자를 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서 난초가 이렇게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서 줘요. 그럼 그 그림을 놓고 처음에 화산지를 이 위에다 다시 종이를 놓고요. 그 위에서 요걸 그대로 따라 그려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모하는 단계예요. 이 모라고 하는 단계고요. 이 모를 할 줄 알게 되면 그림을 놓고 앉아서 그대로 놓고 베껴 그리는 게 가능해진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선생님이 그려준 이 화본을 놓고요. 옆에다가 자기 종이를 피고 그리고 그 옆에서 이걸 따라서 그려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그릴 수 있게 되면 밑에 베끼지 않아도 이 모는 베껴 그리는 거고요. 이거는 베껴 그리긴 하지만 종이 위에 놓고 그리는 게 아니라 옆에다 놓고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것이 임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이라고 하는 게 되면 방부터는 이제 정말 작가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방은 뭐냐면 원래 사람이 이렇게 그린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만약 여기 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비를 그렸다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임할 때까지는 선생이 그려준 걸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근데 방 단계에 가면 이거를 구도를 바꿀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서 방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방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방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선생의 그림을 따라서 또는 어떤 작품을 따라서 자기가 재창작한 거를 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이 뭐냐 하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보면 외국 거 되게 많이 뺏겨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는 원래 임모에서부터 학습을 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방을 하면서 창작으로 가기 때문에 창작으로 가는 1단계에 방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게 중국 미학이나 중국 미술이나 중국 디자인에서는 임모하고 방하는 단계가 언제는 제일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그거를 베껴 그림으로써 체득을 하고 기술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 기운생동한 이 창작의 단계, 정말 뛰어난 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껴 그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초보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맨날 서양 디자인 베끼면서도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양 것을 베끼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웃기는 게 자기네가 좀 기운생동한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부터 내 거를 베끼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 임모방이라고 하는 이 3단계는 지금도 뭐 민화를 그린다든지 동양화의 사군자를 그린다든지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동양화에서는 모두 다 이 전이모사 단계에서 배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림의 배움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경영 위치라고 하는 거는 그 구도, 그림의 평면의 구도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세 번째 단계는 색채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단계는 형상을 얼마나 비슷하게 잘 그리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아지를 보고 그린다. 그러면 강아지를 얼마나 강아지답게 그렸는가. 또는 뭐 고양이를 그린다. 그럼 고양이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그린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잘 그리고 베껴 그리는 요 단계까지는요, 그냥 기술을 잘 가진 그냥 괜찮은 화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화에서는 언제나 보면은 잘 베껴 그리는 것은 그냥 하수들이 하는 거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기술일 뿐이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붓을 어떻게 다루어서 필력이 얼마나 뛰어남을 보여주는가, 그 다음에 그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운이 얼마나 생동하게 그려지는가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기술들이 그 다음 두 단계로 넘어가면, 이 단계에서 기운 생동한 단계에서 비로소 그 최고의 화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최고의 화가라고 불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뭐 여하튼 종병이나 사역 같은 사람이 산수화를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고화품록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에 대한 그 기준과 그다음에 품평, 그다음에 화가의 기록들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산수화가 그려진 것은 아마 남북조 시대 정도부터 그려진 것 같긴 해요. 5세기 정도부터, 5세기, 6세기부터 산수화를 그린 것 같은데, 현재 남아있는 5세기, 6세기의 산수화는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유일하게 수노라 때 화가로 알려진 전자건이 그린 유춘저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유춘도예요. 이 유춘도는 이게 이제 진짜 수노라 때 전자건이 그린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고궁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고 전자건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전자건이 수노라 때 화가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제 전자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죠. 어디 남아 있냐면 그 당나라 때 유명한 그 장언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언원, 이 사람이 9세기 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835년에 그 유명한 화가들 371명의 전기를 자기가 기록을 해놨어요. 역대명화기라는 책인데요. 이 역대명화기에 보면 이제 수나라 때 화가 중에 이제 전자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역대 이 명화기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물론 남아 있고요. 이 한국어 번역이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 명화기는 9세기에 당나라 때 쓰여진 책이긴 한데, 그 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당대까지의 유명한 화가 371명의 그 전기하고 중요한 작품들을 수록을 해놔서요.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화가의 그 미술사 기록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럽에서는 지금 화가의 이런 일대기들을 집대성한 이런 이런 책들이 지금 이건 9세기잖아요. 9세기 전반인데,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때 처음 나와요. 르네상스 시대 그 바자리라고 하는 사람이 15세기에 저술하는 게 가장 오래된 거라서요. 동양화가 훨씬 그 서양에 비해서 일찍 발달을 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 기록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뭐 동양 쪽은 기록은 워낙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는 별로 기록이 없긴 하지만, 하여튼 중국에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서요. 그런 이 화가들의 얘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역대 명화기에 의하면 전자건이라는 사람은 넓은 공간의 처리에 아주 뛰어난 화가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림이 옆으로 긴 그림이죠. 옆으로 길고 여기 이제 산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수파문이라고 해서 그 물결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공간을 굉장히 이렇게
그 수파문이나 이런 거 구도를 통해서 안정되게 처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 색깔을 칠해 놓고 있죠. 청록색으로 칠해 놓고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청록산수라고 부릅니다. 당대에 현재 남아있는 산수화들은 대부분 청록산수화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당대에 조금 있다 볼 왕유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수묵만 가지고 색깔이 없는 산수를 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수묵산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록산수와 수묵산수가 당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송대에 가면은 사실 청록산수보다는 수묵산수화가 문인화의 그 문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회화 장르로 떠오르게 되고 수묵산수에 대한 송대 5대 송대에 가면은 전부 다 수묵산수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예요. 하여튼 현재 남아있는 청록산수 산수화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게 전자권의 유춘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산수화에는 언제나 사람이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즐기러, 이른 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강가에 표현이 되어 있는 산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대 청록산수화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사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사운은 그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반까지 살았고요. 지금 현재 전칭작으로 전하는 거는 왼쪽에 보는 강범누각도 한 점입니다. 이 강범누각도의 요 부분이 이제 확대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로로 긴 그림이 되고요. 이쪽 뒤가 다 물로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강범누각 그 강에 이제 그 배가 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전각이 여기 있는데 요 전각 형태를 보면 당대 건축이라기보다는 좀 송대 건축에 가까워서요. 아마 이거는 송대 모사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청록산수화풍으로 이제 그려졌고요. 이 수당대의 그 산수화는 여하튼 이 청록산수화가 이제 제일 많이 그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원의 아들인 이소도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소도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명왕횡촉도가 한 점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소도,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이사온의 아들 이소도의 작품이라고 전하는 명황행촉도인데요. 여기 명황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나라 현종이에요. 당나라 현종이 그 양귀비 알죠? 양귀비하고 현종하고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양귀비 그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되면서 안사의 난이라고 해서 안록산과 사사명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 양귀비를 갖다 죽이고 현종이 이제 촉당, 사천성이 되는데 사천성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 현종이 촉당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이 명황획촉도예요. 이거는 일단 이소도의 전칭작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이소도는 그 지금 보다시피 741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안록산의 난은 755년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이소도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왕행촉도는 당대의 그림, 이거는 진작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소도의 이름으로 전칭돼서 왔지만 이소도의 그림은 아니고 그냥 당대에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그림이에요. 나중에 이소도라고 하는 거는 후대 사람들이 이소도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이름을 붙인 거 이소도 전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작가는 이소도라고 볼 수 없고요. 내용은 명왕행촉도, 그러니까 현종이 그 안록산의 난 때 그 난을 피해서 사천으로 도망가는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에서 넘어 들어와서 현종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촉당으로 가는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청록산수화 중에서는 가장 그 당대 청록산수화라고 알려진 그림 중에서는 가장 당대적인 풍물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산수의 표현이 굉장히 세밀하고 뛰어나서 여하튼 이소도의 그림은 아니지만 현재 남아있는 당대의 산수화 중에는 걸작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여기서 그려진 산수는 그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역사화의 일종을 산수화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수의 표현은 산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번의 인물이 같은 이 빨간
여기 이제 인물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은 같은 인물들이 3번 정도에 나누어져서 그 앞 시대에 왜 이시동도법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역시 이 당대 그림에도 계속 그런 다른 시간의 내용을, 그러니까 산을 넘어와 가지고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잔도를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3번에 걸쳐서 이제 그리고 있어서 이시동도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수 자체에서는 이렇게 주산이 높게 있으면서 여러 개의 산들이 있는, 근데 이제 좀 빽빽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산과 나무는 다 이렇게 청록색으로 산수를 표현하고 있는 그 약간 사실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산수화가 이 당대 그림의 이제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지금 보는 그 이사온과 이소도를 비롯한 이 당대 청록산수화를 그렸던 계열들의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사실적인 그림의 아주 정교한 묘사 같은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동시에 왕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그 수목산수화라고 하는 게 그 창안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왕유는 699년부터 759년까지 이제 살았던 문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수목산수를 즐겨 그렸는데 굉장히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쉽게도 왕유의 진작은 현재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림들이 몇 개 있었다고 역대 명화기에는 그려져 있긴 한데요. 어,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왕유하고 관련된 그림은 지금 보고 있는 망천도라고 하는 석각탁본입니다. 이 석각탁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갖다가 모사해가지고 바위에다가 그러니까 그 돌에다가 새긴 거를 다시 탁본을 친 거죠. 이 역대 명화기에서는 이 망천도가 원래 사찰의 벽화로 그려졌던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15세기에 석각으로 바뀌어서 탁본이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각 탁본이 거의 유일한 왕유의 필치를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아쉽게도 이거는 탁본이 석각화이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란 선묘로만 그려져 있고 수묵의 농담이나 붓의 이렇게 왜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로로 긴 그림에 그 중간중간에 부관법을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마을들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대까지 이제 당대에 지나서 송대 5대까지 이 왕유의 수묵산수화는 그 문인화의 시조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작가로 왕유의 이제 수묵산수화 기법 자체가 나중에 이제 문인화, 송대 문인화의 기초가 되는 거로 이제 알려지면서 그 왕유와 이사온이라고 하는 2명의 유명한 당대 화가 이름들은 송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 산수화는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볼 사람들은 이제 궁정에서 궁정 인물화를 주로 그렸던 화가 몇 명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초기에 가장 유명한 화가는 궁정화가로 활동했던 사람 염입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601년부터 673년까지 활동을 했고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고요. 염비의 아들이었고요. 수나라 때 대흥성을 만들 때 이제 활약을 했던 염비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형인 염입덕이라는 사람도 역시 화가로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염입본의 그 어머니는 북주 무제의 딸 청도공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신분은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왕실의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작품도 여러 점이 전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당대 진본인지 아니면은 송대 모사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송대 모사본이더라도 당대의 필치를 굉장히 잘 간직하고 있는 모사본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요 그림, 이 위에 이렇게 길다란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이제 유명한 제왕도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제왕도건이라고 하는 거는 한나라 소제부터 시작을 해서 수나라 문제, 양제까지 그 역대 유명한 중국의 제왕 13명을 이제 그린 건데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명 되죠. 13명을 그렸는데 물론 옆에 보면 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진나라의 무제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송제 양진할 때 마지막 진 있죠. 이 진나라의 선제 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 2명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서로 바라보거나 이러는데 각
아까 왜 수문제의 그 초상도 역시 연잎본의 그림으로 이제 봤죠. 여기 이제 세부에 있는 거였고요. 여기 보다시피 이제 황제의 복식이 자세 같은 경우에 황제를 가장 크게 그리고 중앙에, 그다음에 작은 그 시자들을 양쪽 옆에 작게 그리는, 신분에 따라서 크기를 나누어 그리는 기법이 계속 남북주 시대 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당나라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린 거라고 알려져 있으면서 전체 길이가 531cm 정도 돼서 엄청나게 대형의 그림인데요. 현재 이 그림은 그 미국의 보스턴 뮤지엄에 소장이 돼 있습니다. 복식이나 자세 뭐 이런 거 그 당대 특히 황실의 복식이나 뭐 그 의관 이런 장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죠. 이거 함께 이제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또 유명한 것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 직공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직공도는 이 여미본의 직공도는 그 외국 사신들이, 직공도라고 하는 거는 외국 사신들이 온 거를 맞이하는 장면을 그리는 거라서 그 한반도에서 간 사람들도 있고요. 뭐 신라 사신, 뭐 페르시아 사신, 뭐 이렇게 해서 외국 사신들을 이렇게 쭉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어서, 이 직공도는 양나라 때 처음 그려지기 시작을 해서 당대에도 그려지고요. 나중에 청대까지 계속 그려지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여미본의 경우에 여미본 그림은 지금 남아있는 직공도가 여미본 필로 전해지긴 하지만 조금 이제 연대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유명한 제왕도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는 그림도 역시 연희본이 그렸다고 하는 복연도라는 건데요. 이거는 당나라 태종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마가 손으로 된, 그러니까 복연이라고 하는 건 손으로 만든 가마거든요. 손으로 매는 가마를 두 명의 시녀가 들고 당태종이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채 두 개를 든 시녀가 역시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 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요 뒤에 두 명이 누구냐 하면 송첸캄포, 티베트의 송첸캄포 왕의 사신이 당태종을 접견할 때 왔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40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특히 티베트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 역사화이면서 인물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태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지금 후대 모사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송대 모사본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원래 상태가 굉장히 나빴는데 최근에 이제 보수를 해서, 그림 보수를 해서 좀 깨끗하게 해서 공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여미본의 그림들은 그래서 제왕도건이라든지 이런 역사 인물화, 왕실과 관련된 역사 인물화를 주로 많이 그렸다고 보면 되고요. 역사 인물화 중에서 특히 이제 여성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궁정의 여성들의 그림을 많이 잘 그렸다고 알려진 화가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헌과 그 다음에 보실 주방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특히 장헌과 주방은 당대 왕실의 여성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세밀한 필치로 잘 표현을 하고 있어서 8세기에서 이제 9세기 전반에 그 당황실의 문화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궤국부인 출행도라고 하는 이 그림이 이제 전체 그림이고요. 역시 송대모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궤국부인은 여기 아기를 데리고 가는 요 사람이 궤국부인이고요. 궤국부인 누구냐 하면 양귀비의 동생이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왕실과 관련된 그림이죠. 그래서 궤국부인 놀러 가는데 이제 그 앞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 그 호위하는 무사들하고 시녀들하고를 같이 말을 타고 가는 장면을 그렸고요. 말의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섬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털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뭐 마구나 옷의 표현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그 왕실 그 그림들이, 특히 왕실의 이 여성을 그리는 그림 궁정 화가들의 활동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송대모사본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윤영성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장헌의 뒤를 이어서 800년까지 활동을 했던 8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을 했던 주방이라고 하는 그 당나라 때 궁정 화가 중에
공정 화가의 그림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잠화사녀도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 그 비녀와 그 꽃을 꽂은 그 궁정의 여인, 궁중의 여인을 이제 그렸는데요. 주인공이 지금 주인공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그 뭐 시종을 데리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명이 여러 명이 나오고요. 역시 그림 요령성 박물관에 수장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그림 부분만 그 따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성의 복식의 표현이라든지 머리, 이 잠화라고 하는 머리를 장식한 비녀죠. 꽃비녀인데 이 꽃과 비녀를 꽂은 이 장식들의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워낙 섬세하게, 정말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중에 있는 여인들이 항상 궁중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예, 언제나 궁중 안에 암투와 뭐 이런 거 사이에서 홀로 외로움을 갖다가 표현을 한 게 많은데, 그 외로움이 다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원래 한 쌍으로 나오는 새도 항상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의 동물, 시녀도 항상 한 명을 데리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한 송이의 꽃을 이렇게 따서 자기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뭐 그런 걸 표현했다고 해서요. 궁중 여인의 애환 같은 것들을 그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조금 전에 보신 잠화사녀도의 세부인데요. 여기 보면 머리를 틀어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거대한 머리 장식 굉장히 화려하게, 비녀도 여기 꽂았죠. 여기도 비녀를 꽂았죠. 머리 장식에 이게 잠화사녀의 그 잠화 부분이에요. 비녀 꽂은 장면이고, 여기 이거는 머리 화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얼굴 딱 보면 일본 여자 같죠. 일본 여자 같은데 이게 당나라 풍입니다. 사실 지금 일본의 그 고전풍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당대에 전해진, 당나라 때 일본으로 건너간 나라 양식들을 일본에서 이제 고전기 양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일본 미술과의 친연성도 보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 일본에 전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화사녀도에 나오는 이 머리 장식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시기에 고분벽화나 이런 데에도 보면은 사녀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이 이제 현재 그 여러 가지 유적들에서 머리 위에, 여성의 머리 위에 이렇게 그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화려한 칠해거리들을 했었던 것들이 출토되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렇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 현재 복원을 해 놓은 거죠. 당시에 잠화사녀도나 뭐 이런 궁중 여성의 머리 장식들이 이렇게 화려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 복원을 해놓은, 오른쪽 이제 복원 사진이 되겠습니다. 궁중 여성들의 이제 생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좀 이따 보실 여러 가지 벽화에도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림들은 이렇게 남성의 그림, 여성의 그림 보셨고요. 일단 8세기 때 활동했던 유명한 한강이라는 사람이 그린 조야백도라고 하는 게 현재 남아있는데, 8세기 때 그림인데요. 이거는 당나라의 현종이 사랑했던 백마, 조야백이라고 하는 게 그 백마 이름이거든요. 그 조야백을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건 크기가 원래 요만큼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림에 백마만 하나 딱 수묵화로 그려놓은 그림인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수정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품평을 같이 써놓은 것들이 이제 남아있고요. 수장가의 인들이 남아있는 그 진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그린 거, 사람이나 산수만 그린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말을 비롯해서 동물 그림도 상당히 많이 그렸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장르가 불교 장르입니다. 불교 미술 장르에서 회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당대 불교화는 사실 뭐 여러분들 도낭석굴에 가시면 당대 불교 회화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요. 그거는 뭐 진짜 맨날 봐도 너무 많이 남아있어 도저히 뭐 석굴 하나만 가지고 한두 시간씩 강의를 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양의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당대의 불교 회화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잠깐 3차시에서 잠깐 볼 예정인데요. 중요한 사람 하나는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도자라는 화가인데요. 이 오도자는 지금 보는 것처럼 685년에서 758년까지 8세기 전반 중반에 활동을 했던 유명한 화가고요. 이 사람 특히 귀신 그림을 잘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귀신 그림에 아주 능했고 인물화에도 굉장히 뛰어나게 잘 그렸는데, 특히 이 사람은 어떤 그림 많이 오대당풍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 띠를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둘러맸잖아요. 그래서 이 오도자의 그 띠를 둘러서 그
휘날리는 그 모양을 이제 오대장풍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오도자 그림들에 보면 이렇게 휘날리는 천이자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도자 그림 중에 또 특징이 이게 그 손을 갖다가 쫙 펴가지고 발을 갖다 앞으로 이렇게 그림 표현한 거라든지 이게 앞자세를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측면으로 그리는 게 많은데 이 사람은 손바닥도 앞으로 드러내거나 발바닥도 앞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정면권과 측면권을 기묘하게 조합을 해서 아주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오도자의 진작은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알려진 진작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그 훨씬 후대의 오대자 그림이라고 전해진 뭐 명청대 모사본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이제 차치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북성 고경의 북악묘라고 하는 데 가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산귀도라고 하는 탁본이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산귀도 탁본 모습인데요. 이 산귀도 여기 하북성 지역에 있었던 산귀를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게 이제 석각화로, 역시 석각화로 해서 탁본으로 전하는 게 한 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도자풍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면 역시 도낭벽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3차 시에 도낭벽화 볼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도자의 이 산귀도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 역시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휘날리는 이 옷 표현, 그 다음에 귀신의 얼굴 표현, 이 부분이 귀신의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고추서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 이제 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손이 있고, 다리가 이쪽으로 하나가 있으면서 이쪽 다리 하나가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는데 발가락이 역시 또 이렇게 들려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힘찬 그 필치가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생동감이 있게 잘 표현이 된 아주 그 필선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도자 인물화에 굉장히 능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불교 인물화를 많이 그렸다고 하고요. 지금 이것도 원래 벽화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뭘 볼 거냐 하면 이제 고분 미술을 보는데요. 고분 미술도 너무 많아요. 황제능도 너무 많고 고분에서 나오는 유물도 너무 많고 이제 이러는데요. 당대의 능들은 대부분 산에 지금 보는 것처럼 산에 마련이 돼 있고요. 맨 처음에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소릉의 전경입니다. 이 소릉은 그 당태종과 문덕황후 장손씨의 묘인데 구준산이라고 하는 지금 보이는 이 산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산의 규모에 따라서 맨 앞에 이제 맨 아랫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그 배장릉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뭐 공주라든지 신하라든지 이렇게 그 이 사람 당태종 연간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산 주변에 배장묘로 몇 개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발굴하면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소릉의 배장묘는 다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배장묘 있는 밑에 부분도 시작을 해가지고 가면 여기가 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침공유지가 중턱쯤에 있고요. 여기가 석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지금은 석실이 발굴이 돼 있지 않아서 석실 입구가 여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실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쪽에 또 제사 요구가 있으면서 산 전체를 돌아야 능이 되기 때문에 이 산능의 이 석실 입구가 어디쯤에 능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하튼 산 전체를 갖다가 능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건 당태종부터 시작을 해서 당대 황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주변의 산을 전부 산능으로 썼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규모가 너무 크고 아직까지 뭐 소릉이나 건릉 다 발굴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앞에 남아있는 석각들 정도밖에 몰라요. 네, 당태종의 소릉에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거는 지금 보고 있는 육준마도라고 해서요. 여섯 마리의 준마, 6마리의 당태종이 사랑했던 아주 그 뛰어난 말 6마리의 말을 석각으로 표현해서 그 석실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냈다고 하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이 유물들 중에서 상태가 좋은 이 2점은 미국으로 반출이 돼서 현재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깨진 것들은 현장에 깨져 있던 것들을 현재 비린박물관으로 가져와서 서안의 비린박물관에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당태종 등 같은 경우에는 문덕황후 송씨가
문덕황후 장손씨가 636년에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636년에 죽고 난 다음에 능을 이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만들면서 이제 이 석각들을 만들었고요. 이 육준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는 아까 보셨던 여미본이 참여를 했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말 그림이나 말 부조, 이건 부조인데 이 말 조각 중에는 굉장히 초기에 중요한 작품으로 유명하죠. 6마리 말은 다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이거는 누구 하고 말 이름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당태종의 소릉 앞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석수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보고 있는 당고조, 이 당고조가 당나라를 창건한 사람이죠. 이 당고조의 헌릉에 보면 이 정말 최대의 그 석수들이 있는데요. 이거 현재 이제 일부 유물들이 다 온전하게 남아 있는 건 비림으로 옮겨져 있고요. 서안에 가면 비림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당고조의 이 석수, 특히 석시라고 얘기를 하죠. 코뿔소를 만든 건데요. 높이가 282cm, 길이가 그 212cm 해서 엄청나게 긴 길고 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실제 크기의 코뿔소에 가깝게 만들어진 그 석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석수를 비롯한 석수 성인들은 그 현재 뭐 대부분의 당릉, 그 다음에 이후에 송릉까지 황제릉에는 대부분 다 갖추게 되고요. 가장 최대의 규모를 석인과 석수가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능은 다음에 보실 고종의 건릉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건릉의 그 전경이고요. 역시 건릉은 여기에 석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이 여기가 되겠고요. 이 석실 올라가는데 앞에 몇 킬로 전부터 지금 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수와 석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사절단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 뭐 신라 사전딸도 여기 한 명이 있다는데 외국에서 온 사절단들이 목은 다 없어졌지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다 등신되고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 한 3m씩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요만한데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에 그 석인과 석수를 장대하게 이제 놔둬서요. 건릉 답사를 가시게 되면 진짜 뭐 너무 힘들어요. 떼약볕에서만 계속 걸어야 돼서 엄청나게 힘들고 저 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석실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별로 없는 편이고 저도 저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 봤어요. 힘들어서. 여하튼 이 건릉 주변에는 역시 주변에 배장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는 건릉에 아까 그 신도비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양쪽에 있는 늘어서 있는 석인들의 전경이고요. 이 석인을 보면은 사람이 여기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겠죠? 사람 숨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돼서 사람 크기 한 두세 배 정도, 2배 좀 넘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3m가 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석수는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사자나 뭐 그다음에 공작이나 말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석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측천모의 비 같은 경우에는 이 측천모보다 남편인 고종이 먼저 죽어서 684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측천모는 그 이후 몇 년 더 살다가 704년에 죽잖아요. 706년에 건릉에 묻히게 되는데 측천모의 공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측천모의 비는 그녀가 생전에 자기의 공로를 나중에 써지 않고 놔뒀었기 때문에 그냥 무자비 글자가 없는 비석으로 남아 있어요. 이 무자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측천모가 뭐 살았을 때 워낙 악독한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아들과 딸들을 좀 많이 죽였죠. 왕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죽었던 여러 명의 공주나 그 왕자의 무덤들을 그 중종이 이제 다시 왕위에 앉으면서 축천모 죽고 난 다음에 주변의 배장묘에다가 그들의 무덤들을 만들어줬는데요. 그것도 이제 1980년대에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건릉의 배장묘로 알려진 유명한 장외태자묘, 의덕태자묘, 영태공주묘는 모두 다 706년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거대한 그 분봉 밑에 그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그 방이 2개 있는 구조를 하게 되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묘실이 이제 2개로 이루어지는데 다 벽돌로 만들어졌고요. 맨 묘실 안쪽에는 역시 석곽이 들어 있습니다. 석곽이 들어 있고요. 양쪽 옆에 내려가는 이 방들에는 도용들을 비롯해서 그 수장 기물들을 갖다가 전시를
그러니까 각종 도형이나 그릇들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내려가는 벽화, 내려가는 이 연도나 이쪽에는 전부 다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다음에 보실 장외태자 이현묘의 벽화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현묘를 가셔도 이 실제 벽화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벽화는 모두 다 띄어서 그 섬서성 역사박물관의 벽화실로 모두 다 옮겨갔고요. 진품 벽화는. 현재 남아있는 벽화는 전부 다 물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사진인데, 옛날 사진, 이건 10년도 더 전 사진이니까. 근데 그때는 거기 있었어요. 그때 거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도 내려가는 입구에서부터 이제 벽화 이렇게 양쪽에 그려져 있는데, 내려가는 길 다 내려가면 안쪽에는 이렇게 석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벽에도 이거 영태공주묘의 석실인 것 같은데, 양쪽 옆에 다 석각화가 둘러져 있고요. 이 석판에는 다 석각화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물화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현묘에서 나온 그 벽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지금 보고 있는 격구라고 하는 그 일종의 폴로 같은 그 스포츠 경기인데요. 이 격구 경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여기 신라 사신이 나오는 이 사절단도, 이것이 이제 이현묘에 그려져 있어서 유명하죠. 이런 그 사절단도라든지 격구도라든지 이런 인물의 생생한 표현들은 뭐 당시에 황실 그 궁정 벽화 양식들, 8세기 초반의 궁정 벽화 양식을 보여주고, 이거는 일단 죽은 연도하고 상관없이 무덤이 만들어진 게 706년이라 8세기 초반의 인물화 양식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고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윤묘와 그 다음에 장외태자묘들에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당대의 청록산수화를 보여주는 그림들이나 행렬도, 그 의장도와 같은 행렬도 같은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궁전 건축 같은 그 목조 건축들이 이제 표현이 잘 돼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목조 건축 양식들은 이후에 이제 지금 현대에서도 당대 건축을 복원을 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들입니다. 네, 남자들의 고분들이었던 그 장외태자묘나 아니면 그 의덕태자묘의 그림과는 달리 영태공주의 무덤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여성들, 시녀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이 8세기 초반의 시녀들의 경우에는 아직 얼굴이 좀 넓적해지긴 했지만 몸체는 약간 갸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운 선묘와 머리 장식들, 화려한 머리 장식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로 그려지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선각화로 그려진 예들도 있어서요. 당대의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한 궁정 미술 양식들을 아는데, 또는 인물화 양식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보이는 인물화 양식들은 같은 시기에 나오는 도용들하고도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당대 도형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7세기 초반 정도에서는, 7세기의 경우에는 수대에서 그 당대 초기까지는 이렇게 날씬하고 얼굴이 갸름하고 몸집이 작은 이런 형태의 그 도형들이 많은데 비해서요, 이 수대, 이것도 이제 역시 수대 양식이죠. 당대에 가면 여기 7세기 때에서 8세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8세기 전반 중반 정도 되면, 특히 이제 당나라 현종 때 그 양귀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는 얼굴이 이렇게 뚱뚱하고 그다음에 풍만한 여성들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지 양귀비가 굉장히 뚱뚱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7세기 때까지의 그 여성들은 굉장히 이렇게 날씬하고 그다음에 그 갸름하게 그려지는 데 비해서 8세기 이후에 성당 중당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8세기 중후반의 그 여성들은 이렇게 얼굴이 크고 퉁퉁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살찐 모습으로 표현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당대 도용들은 대체로 그 한대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오던 그 가채 회도라고 해서요. 그 회도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채색을 하는 가채 회도들. 지금 보는 이 두 점은 다 가채 회도에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삼채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삼채로 만드는 기법은 당대에 들어와서 처음 등장한 새로운 기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당삼체 아주 전형적인 당대의 도형을 보시고 있는데요. 이 당삼체의 경우에는요. 녹유, 가류, 남유와 같은 납이 들어간 저화도의 연유 계통의 유약을 사용을 해 가지고 세 가지 이상의 유약을 사용을 해서 이 백색의 테토 위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의 유약을 입혀서 그 화려하게 채색을 해서 만드는 그 도자기 기법인데요. 1000도에서 1100도 정도에서 소성을 하게 되고요. 그릇을 비롯해서 지금 보는 도형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물들을 당삼체로 만들었습니다. 삼체. 삼체, 녹유, 가류, 남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녹유, 녹색이죠. 가류, 갈색이고요. 여기 보면 이 갈색들 가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유라고 해가지고 파란색. 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 녹색하고 갈색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도 있고요. 황색도 있고 색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색의 요 얼굴들은 테토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토 밝거든요. 이거는 주로 하남성의 공현이라고 하는 데에서 공현료에서 주로 많이 제작을 했고요. 나오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는 별로 많이 안 나오고 주로 수도권인 서안하고요. 그 다음에 동도로 지정이 된 낙양 일대 왕실과 귀족의 무덤에서만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삼체는 일상생활 용도로 사용했다기보다는 대부분 무덤에 넣기 위한 도기들, 명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당삼체로 만들어진 도용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진묘수 2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문관용이고요. 이거는 무관용인데, 무장한 무관용 2명, 문관용 2명, 그 다음에 진묘수 2개, 요 6개가 세트로 돼서 무덤에서 언제나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남자 무덤에서는 이렇게 세트로 문관, 무관, 그 다음에 진묘수 둘 이렇게 나오는데 진묘수의 경우에는 하나는 사람 얼굴에 관을 쓴 형태로 나오고요. 하나는 동물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면을 한 진묘수 하나와 그 다음에 동물형의 진묘수 하나, 요 2개가 또 이제 쌍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진묘수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문관용과 무관용 진묘수 뭐 이렇게 해서 도형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만들어지는데, 이 당대에 만들어진 도형 중에서 또 독특한 양식들이 이게 호인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낙타를 탄 대상들을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상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실크로드의 상인 모습들이 기악단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자들의 가무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호풍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해서요. 이 서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악과 물건들이 다 유행을 많이 했고요. 호선무라고 해서요. 그 춤추는 그 서역식 춤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악이라고 해가지고 서역식 가무, 악기, 노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유행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도용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당나라의 황제들이 뭐 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림으로도 그리고 석각으로도 남겼는데, 마찬가지로 당대에 거의 이 말 모양의 도용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도용이 당삼체 마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삼체로 된 것들이 아름다운 게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형들하고 달리 이제 도자기의 경우에는 백자, 청자, 그다가 이제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당삼체가 있습니다. 당삼체는 대체로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명기를 만들 때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당삼체도 실제로 사용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 여하튼 청자와 백자라고 하는, 지금 2개는 다 청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 청자와 백자의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청자와 백자가 당대부터 8세기부터 이제 발전을 하고요. 특히 백자는 형주요라고 하는데, 형주요에서 하나를 빼면은 형요가 되죠. 이 형요의 백자가 눈색을 백설같이 그 왜 하얀 눈 있죠. 흩날리는 눈과 같이 이렇게 뽀얗게 아름다운 그 백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형요 백자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대 한 8세기 정도는 하북성 정요에서 이제 백자를 또 많이 만들었는데, 이 정요 백자는 나중에 송대까지 이어지면서 그 많이 송대까지 이어면서 정요는 이제 송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백자 위주로 남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형요 백자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저화도의 연유도 백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백자 향로인데요. 수대에서 당대 초기 정도에 좀 일찍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제대로 발색이 된 그 백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하북 지역에서 청자를 남북조 시대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인제 그 첩화문을 사용한 그 하북 지역의 청자가 만들어졌는데요. 그와 함께 이렇게 녹채를 써 가지고 이거는 이채작이라고 해서요. 백자인데 백유 겉에다가 시유하고요. 그다음에 녹채를 같이 해서 이채자기 같은 것들도 수대 정도부터 인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청자로 가게 되는 것은 인제 이거보다 훨씬 더 그 청록색으로 가까워지는 맑고 투명한 유역이 나오는 단계로 가는데, 그것이 인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주로 8 세기 정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청자는 하북성의 안양 상주요하고 안휘성의 수주요, 이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수주요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절강성의 월주요에서 인제 만들어진 본격적인 청자인데, 요거는 9 세기에 법문사 지궁에서 출토가 됐던 건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좀 더 완벽한 올리브 그린에서 좀 더 그린빛이 많이 나는 이렇게 맑고 투명한 그 청자들이 인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청자의 푸른색이라고 하는 거, 송대 청자의 하고 인제 비슷해지는 이렇게 뛰어난 청자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8 세기에서 9 세기 정도에 월주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져서요. 월주에서 인제 본격적으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자와 백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8 세기에 유구라고 하는 사람은 다경이라는 책에서 월주의 청자는 옥과 같이 아름답고 형주요의 백자는 백설과 같이 아름답다, 하얗게 아름답고 하나는 청록색의 옥처럼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서 두 개의 색깔을 대비한 이 자기들이 다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무덤에서도 이런 청자나 백자, 그다음에 인제 다음에 보실 삼채가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당삼채, 첩화, 단화문, 쌍용, 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삼채들은 아까 얘기했던 하남성의 공현묘에서 주로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이 당삼채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첩화기법이라고 하는 게요. 그 틀에다가 찍어서 문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문양도 똑같은 거를 문양 틀에 만들어 찍어서 도자기에 붙여서 똑같은데 두 개를 반복해서 장식하고 있는데, 앞면에도 있고요. 뒤쪽에도 있고, 그래서 틀에 찍어서 만들어서 붙인 문양을 첩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송이의 꽃으로 된 요런 문양이 단화문이라서 문양을 얘기를 하는 단화문과 첩화 기법이라고 하는 게 겹쳐져서 이제 쓰여져 있고요. 쌍용 이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두 마리의 용이 이제 양쪽으로 나오는데, 이런 기형은 서역에서 들어온 기형하고 같기 때문에 서역식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당대의 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갈색하고 녹색을 주로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백색 바탕에다가 이게 황색 유약 같은 것들을 섞어 쓰는데, 여기 보이는 이 하얀 점들이 땡땡 보이는 건 태토가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요 기법은 역시 당삼채에서만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릇이 역시 당삼채 반입니다. 이 동그란 반이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동그랗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태토가 원래 흰색이잖아요. 요게 지금 태토 색깔이에요. 이 태토 색깔 위에다가 밀랍을 가지고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밀랍을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유약을 발라요. 녹색 유약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왜 크레파스로 그 종이 위에다가 하얀색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채화로 물감을 쫙 하면은 크레파스 있는 부분에는 물감이 안 묻죠. 똑같이 이것도 이 밀랍을 갖다가 여기 그림을 그린 부분에는 그 유약이 묻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그 구우면서 타거든요. 타서 없어져요. 그 유약 부분이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태토가 있었던 부분은 밀랍을 찍어놨던 부분, 그 원래 태토색이 남고요. 그 남은 부분에만 유약이 들어가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밀랍으로 하얗게 점을 찍어 놓으면 바탕은 빨갛게 남고, 그 다음에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얀 점을 찍어 놓은 거는 밀랍점이고, 그 위에다가 빨간색 유약을 발랐으니까 그 부분만 빨갛게 색깔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양을 그리는 그 문양의 색을 배치를 할 때 밀랍을 이용해 가지고 색을 배치하게 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밀랍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둥그렇게 된 부분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그 유약이 흘러내리면서, 구우면서 유약이 흘러내리면서 색깔이 섞이는 효과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반은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반들은 당대에 굉장히 많이 쓰여서요. 네, 금속기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역시 당삼채로 된 세트죠. 반이 있고, 예, 둥그런 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들이 있고, 다시 고족배가 있고, 잔이 들어간 형식인데, 여기도 보면은 요게 원래 테토 색깔이에요. 그래서 테토 부분에 밀랍을 바르고, 그 다음에 유약을 칠했는데, 이것들이 내려오면서 섞여서 섞인 부분에서는 색깔이 복잡하게 흘러내리는 효과들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그릇이 아까 왜 반은 똑바르게 평평하게 되어 있지만, 얘들은 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위에 여기 갈색을 칠했던 게 밑으로 초록색하고 섞이면서 더 진해지는 현상들을 놓게 되죠. 그래서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는데 그거는 밀랍이 흘러내리는 것과 유약이 흘러내리는 우연의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손잡이가 하나 달린 이런 잔들은 역시 서역식 기형인데요. 도자기하고 금속기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볼 하가촌에서 출토된 유물이고요. 이 하가촌은 금은기가 상당히 많이 출토된 교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2차 시의 마지막 도 역시 하나는 도자기 삼채고요. 오른쪽은 은기인데요. 은에다가 도금을 한 거죠. 이거는 만년호라고 하는 기형인데요. 이 만년호는 역시 당대 8세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기형이고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여기처럼 손잡이가 없는 기형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밀랍을 이용해서 유약을 갖다가 칠하면서 꽃 모양을 표시했던 흔적이 있는데 위에는 여기가 이제 평평하니까 조금 그 유약들이 잘 남아서 꽃 모양이 보이는 데 비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유약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 문양이 사라지는 우연의 효과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당삼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 부분에 꽃이 잘 남아 있는 거에 비해서 이 몸체 부분은 유약들이 흘러내리면서 문양이 막 다 뒤섞이는 그런 효과들을 낳죠. 그래서 이 당삼채의 여러 가지 이런 밀랍을 이용한 기법이라든지 유약을 섞는 기법이나 우연의 효과를 살리는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첩화문을 이용한 기법 이런 것들은 다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당대에는 금은기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서역에서 이제 뭐 앵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석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꽃이나 뭐 그 식물의 표현, 그다음에 동물의 표현도 뭐 새로운 그 동물들의 표현들이 많아지고 기형도 역시 서역계 기형, 특히 페르시아계의 그 기형에 영향을 많이 받은 독특한 기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은기가 무덤에서 출토되는 예는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무덤에서는 대부분 도용과 그 삼체 자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금은기들은 교장 같은 데서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 2차 시는 이것으로 좀 길어졌습니다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3차 시에 이어서 당대 불교 미술 들어갈 예정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